네, 수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도 코스피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0.75% 상승하면서 2610, 저 2610이요. 작년 10월 29일 이후 3개월 반 만에 회복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코스피가 2600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꼈거든요. 자, 현재 힘이라면 이걸 뚫어낼 수 있을지, 뚫어낸다라면 지수단의 우리 고점 어느 정도로 한번 살펴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31일 연속 코스피에서 지금 2.9조 원을 매수하고 있는데 연기금의 힘이 현재 코스피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요즘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 어떤 이슈들을 정리하고 내일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월수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소개합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어떻게들 보셨는지 한 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한 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지수도 괜찮지만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상당히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좀 풍부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번 한국은행에서 RP를 코로나 때 1년 동안 매입했던 금액을 한 달 만에 매입했다. 그러면서 좀 시장에 상당한 많은 유동성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과거처럼 이제 펀더메탈보다는 그러면서 지금은 뭐 시장이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어떤 종목이 그 다음 차례가 될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쵸. 이제 종목에 대한 지금 이제 빠른 순환매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조선, 그다음에 노번 뭐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근데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단순히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빠르게 좀 순환매가 돌면서 그럼 다음 종목은 뭐가 될 건가? 이거를 지금 빨리빨리 그쵸.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뭐 대략적으로 뭐 한 2,8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 그래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 이 순환매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치면 상한가 시간이 아마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네. 끝까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이죠. 정치는 듣기만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원하게 2,800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이호근 매니저님 이야기해줬고 그만큼 시원하게 또 이발을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오늘 머리 스타일 아주 멋지시다고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한 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한 줄평은 반도체 큰형님이 오셨다입니다. 큰형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증시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섹터랑 반도체 섹터가 동시에 오르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조금 유입되기 시작하고 오늘 장에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 특히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태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이랑 CXL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더라. 그리고 기판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속캠 이슈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랑 반도체가 같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시장 유동성은 충분히 확인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꿈틀꿈틀 대더니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특히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에서 특히 대주전자 재료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그 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급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게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동시에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조선 대형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동성화인텍 같은 LNG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 또 업황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코스피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앞서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충분히 2,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고 코스닥도 저는 800포인트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 큰형님이 누구예요? 반도체 큰형님. 네. 일단 뭐 반도체 큰형님 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반도체를 뭉뚱거려서 제가 이제 큰형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의 큰형님, 뭐 삼성전자가 돌아왔다 이런 건 아니고 크게 봤을 때 반도체가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땠어요? 저는 이제 한 줄 평이 한국 증시 외국인 공백을 부티크 자금이 채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티크 자금이 뭐예요? 자, 부티크란 자금이 이제 조금 이제 원래는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좀 부티크가 뭡니까? 좀 럭셔리한데요, 뭔가? 럭셔리하다. 예. 럭셔리 자금이 들어왔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티크란 자금을 제가 정의를 한다면 규모는 한 5천억에서 2조 정도 그 자금인데 그 자금은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티크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부티크라는 자금을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 종목이 시가총액이 8조에서 이번에 23조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자금을 만지는 자금이 보통 부티크 자금이죠. 하나오션이 거의 이제 저도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37,000원, 37,500원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BN골드 박병규 밴드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덧 그 8만 원 선이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그런 부티크 자금이 노리고 있는 게 조선주를 이어서 또 원전주도 또 이렇게 노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또 두산 에너플리티가 엄청난 매물대 거기 25,000원을 돌파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게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티크 자금이 노리는데 주로는 어떤 데를 노리냐면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한국의 중에서 한국이 거기서 중간에 비교적 우위를 가지면서 미국한테 뭔가 수혜를 주는 거. 예. 조선주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예전에는 2차전이 그런 역할이었었고 또 2023년에는 반도체 치포 동맹에서 우리나라 HBM 관련해 그랬었고요. 지금은 이제 뭘까 생각해 본다면 부티크가 그런 쪽에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뭘 조사했냐면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 지수 주봉을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차트를 간단히 한 30초 정도 보면서 재미있는 대목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했던 이 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지수 혹은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시황을 나타내는데 주봉에서 8주 연속으로 계속 양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색깔 칠한 부분을 보면은 엄청난 시세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계속 양봉을 만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세계 관세에 대해서 여기 두들기고 저기 두들기고 지금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또 시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결국은 시장의 힘이라는 거는 이 시장이 차트에서 말해주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읽어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 2025년과 그리고 2026년 초 길게는 2027년까지는 미국 장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서학개미요.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아요. 중심은 누가 있다? 부티크 자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한국 증시 진짜 좋을 것 같다라고 작년 말부터 박병주 매니저님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잖아요. 진짜 그 말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계십니다. 박병주 매니저는 이제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볼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평 여기서 정리해 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제2의 HBM이다 해서 소캠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SODIMM, Small Outline Dual Inline 메모리 모듈이라는 걸 썼는데 이걸 이제 소캠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와 함께 이제 삼성, SK, 마이크론과 함께 여기 상용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가 뭐 HBM이면 HBM, 그 CXL
칩렛 이런 새로운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자, 소캠 사실 오늘 처음 나온 키워드가 됐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확실히 공부해 봐야겠죠? 이 소캠 무엇인가요? 네, 일단 소캠이란 이제 SoC, 시스템 온 칩, 즉 시스템 온 칩에 고사양 메모리 모듈을 탑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캠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는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메모리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용자가 메모리를 계속해서 탈부착하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PC 사양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데이터 처리 속도도 높고, 제가 PT 첫 번째 페이지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해서 뭐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메모리 탑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시스템 최적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탈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판도 약간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판 관련 종목인 신텍이랑 TLB 같은 경우에도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외에 저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캠은 기존 반도체 칩보다는 조금 더 저전력에 특화된 기업이고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반도체 칩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엔비디아가 소캠에 조금 더 주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3월 17일부터 21일 날 열리는 GTC 2025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뭐 소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CXL 관련 종목들도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 CXL도 HBM 다음 키워드로 CXL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엔비디아가 메모리 업체들과 함께 뭐 소캠 관련해가지고 메모리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소캠도 오늘 단순 키워드가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PPT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준비해 왔는데,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잡아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그렇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2025년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하기 직전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1분기 아마 저점을 찍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올라가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삼성전자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관련 멘트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실제 트랜스포스에서 나왔던 낸드 가격이 1분기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13%에서 18% 다운되고,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0%에서 5% 다운되고, 3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낸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이랑 낸드로 구분이 되는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범용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약간 침체기를 겪더라도 HBM이 올라가기 때문에 HBM이 D램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램 시장은 괜찮았는데 낸드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안 좋았던 낸드 시장이 3분기부터 살아난다라는 거니까 보통 반도체 업황이 6개월 정도, 그리고 혹은 길면 9개월 정도 업황의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2월 중순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집해야 된다. 다만 관세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를 놓치면 너무 높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매집하자. 그리고 지금은 시장의 키워드가 뭐 CXL도 있겠지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뭐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이쪽에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CXL도 오늘 최근에 TLB라든지 네오센 다 CXL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튀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더라도 범용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긴 할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핵심 키워드는 온디바이스 AI나 CXL, 그리고 최근에 HBM 관련 종목들은 조금 주춤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온디바이스 AI나 CXL,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기열을 길게 가져가 본다면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올라갈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꼭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캠, 그리고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캠, 엔비디아가 제안한 새로운 메모리 모듈 표준이고요. 이 소캠을 사용한다면 극대화되는 장점은
메모리의 효율성이 올라가고요. 저전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좀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소캠 하면서 뭐 기판 관련된 종목, 뭐 유리기판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PCB 기판 관련주들이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는 일단 소캠에 대한 접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병주 매니저님. 네. 단기 테마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뭔가 실질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키워드로 봐야 됩니까? 소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봅니다. 어. 오늘 그 기판 대표적인 우리 그 전통적인 기판 관련주 심택이라는 종목에 한번 제가 거래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주식이라는 것은 이 돈은 결국은 거래량이거든요. 심택 제가 거래량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바닥권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네. 그러면 왜 심택의 거래량이 터졌을까요? 결국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왜 심택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결국은 지금 그 젠슨왕이 CES25에서 뭡니까? 피지컬 AI를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심택이라는 회사는 뭡니까? 우리 그 노트북을 만들려면은 기판이 들어갑니다. 그 기판 위에다가 칩을 꽂고 회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러고요.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심택인데, 그렇다면 왜 심택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뿜었을까? 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얘들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까? 바로 그 뭡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PC는 노트북과 집에서 쓰는 PC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젠슨왕은 요 PC 개념을 AI로 바꿔가지고 휴머노이드에다가 거기다가 PC 기능을 넣어버리는 거죠. 로봇에?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뭡니까? 차에다가 PC 기능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즉 따라서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영역을 지배하는 거, 자기가 침범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뭡니까? 여기 요 노트북이나 PC 안에 들어가는 그 기판, 스마트폰 들어가는 기판,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심택이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또 슬픈 게 거기 주도를 엔비디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하청업체로 전락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뭡니까? 그 유리기판 기술을 갖고 있는 거 하나의 또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CES25에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그 로봇의 휴머노이드 들어가는 플랫폼 코스모스, 거기를 자기들이 하고 이제 다른 코스모스로 그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결국은 그것이 AI PC라는 개념이고, 그 PC 안에는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는 최적 시스템이 바로 소캠이 되고요. 네. 또 반도체는 DDR4, DDR5가 LPDDR5X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 말만 바꾸는 거죠. 말만 바꿨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여기 안에 이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AI 칩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GPU하고 HBM의 결합이었는데, 이제는 로봇 한 개당 그리고 자율주행차 한 개당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형 AI 시대가 PC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장이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심택이라는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바닥권에서 TLB도 오늘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거래량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계속 주셔야 되고요. 네. 여기서 약간 눌림목 줬다가 올해 가을에는 더군다나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윈도우 12 그것까지 겹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IT 부품 업체들이 새로운 어떤 황금 시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젠슨왕이 소캠을 통해서 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그 프로젝트 디지트라는 AI PC를 공개했는데, 그걸 아마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쪽 세계가 이제 넓어질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소캠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호근 매니저님, 이게 엄청 지금 중요한 키워드라면은 소캠이 오늘 일단 무엇보다 기존에 있었던 기판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기판주들만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판주 다음은 반도체 내에서 다음 타자는 여기다. 좋게 보시는 것이 있나요?
일단은 그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뜨겁게 반응했던 쪽이 기판이죠. 그렇죠. 네, 이제 일단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결국은 이 가장 이제 큰 변화는 PC가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제 큰 변화가 이제 PC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 과거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때 그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서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PC가 이제 새로운 하나의 뭐 혁명적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이러한 지금 하나의 국면이 아닌가. 여기에 이제 발빠르게 이제 엔비디아가 네. 적절하게 이제 소캠을 내놨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뜨거운 거는 아무래도 그 기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 AI를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AI는 많은 비용과 많은 돈이 드는 이러한 개념이었는데, 뭐 지난번 이제 딥시크도 그렇고, 예. 지금 올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전력, 그다음에 저비용, 그다음에 그렇지만 고효율,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넘어가면서 시장이 지금 새롭게 지금 네. 새로운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판이 될 것 같아요. 기판이다. 그래서 오늘 기판주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소캠은 결국 AI 컴퓨터를 지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죠. 그 많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AI 컴퓨터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소캠도 이제 이런 개념에서 저비용으로 그 상당히 좀 대중화를 목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 주들이 이제 상당히 좀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한 저전력, 저비용 뭐 이런 쪽의 흐름인데, 소캠이랑 이제 가장 이제 연관성이 큰 게 온 디바이스 AI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판,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범위를 높이면 CSL.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일단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윈도우 지금 12가 나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아마 이게 조금 네. 그걸 겨냥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빠른 시기에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급등으로 나가진 않겠지만 이제 오랫동안 빠져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HBM 반도체, 반도체 하면 HBM만 찾았는데 이제는 많이 빠져 있는 CSL이라든가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기판 이런 종목들에서 의외에 좀 큰 시세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리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 같다. 제가 작년 12월에 아마 저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주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큰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이 하나하나가 모두 구체화되면서 지금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 있는 노봇이라던가 유리기판 뭐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는 여기서 기회를 잡으면 더 큰 기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소캠이라는 키워드는 기판을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자, 기판이 먼저 들어 올렸고 어차피 소캠이 나온 취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온 디바이스로 가는 길을 더 빨리 열어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는 온 디바이스 AI, 여기와도 연결되는 CXL까지도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이거는 다시 우리 뭐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소캠에 대해서 대충 이제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근데 밑에 이제 제2의 HBM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소캠을 HBM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라고 이해하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소캠을 제2의 HBM이라는 키워드로 부각되는 건 조금 자극적인 기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HBM 자체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드는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적층으로 8단이나 12단으로 쌓은 걸 이제 우리가 HB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소캠이라든지 CXL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최적화시켜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HBM이 중심이고 그 외에 뭐 CXL이나 칩넷이라든지 뭐 소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걸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다른 이제 격가지로 이제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CXL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뭐 차세대 인터페이스 링크라고 해가지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나 뭐 CPU나 이런 쪽 간의 데이터 이동을 조금 더 개선시켜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개선시키는 뭐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HBM이랑 똑같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리고 HBM이 이만큼 올랐다고 해가지고 소캠이나 CXL 관련 종목들도 이만큼 오른다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HBM은 실적을 동반해서 오른다라고 보시면 소캠이랑 CXL은 이제 새롭게 이제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후에는 조금 더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동반되면서 오르는 거는 HBM 밸류 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요, 백인현 매니저님. 혹시나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소캠, 제2의 HBM이야? 그 HBM 관련주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CXL에 대한 강조 포인트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로 가는 길이 좀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소캠 관련주들은 이제 확실하게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시세가 나왔고 매니저들 모두가 이거 단기 테마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자 소캠, 소캠의 중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야, 하이닉스 오랜만에 다시 SK 돌아왔어요. 하이닉스는 CXL도 들어가고요, 네. HBM 들어가고 소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디로 누구나 다 돈이 될 주식입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번에 소캠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파트너로서 SK 하이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언급했었던 CXL도 SK 하이닉스가 했는데 참고로 만약에 CXL이 커져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는 저물 겁니다. 저는 따라서 CXL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커질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질적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세 개 다 뭡니까? 발을 담그고 있고 거기에 또 핵심적인 영역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21만 원 선인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버린다. 그러면 당장에 이 주식은 저는 50만 원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럽니까? 엔비디아가 본사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돈을 벌 수 있는 효율성, 그거를 ROE, 즉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을 얼마나 버느냐는 거거든요. 그게 69%예요. SK 하이닉스는 33%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약간 안 되지만 그런데 엔비디아는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50배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1.5배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XL, HBM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SK 하이닉스가 없으면은 엔비디아 GPU도 안 돌아갑니다. 네.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ROE가 33이라면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지금 1.3배니까 5배는 가야잖아요. 엔비디아는 50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순이익 대비 주가가 60배예요. 하이닉스는 5배입니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건 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SK 하이닉스도 지금 AI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저는 SK 하이닉스는 50만 원 가도 된다. 그렇지만 50만 원 바로 갑니까? 가다 말다 매물을 소화하면서 우리나라 시황은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잘한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내년 상반기 정도는 3천도 보지 않을까. 이야. 제가 작년 연말 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웠을 때 올해 1월 달 보세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좋아질 겁니다. 네, 끝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HBM도 되고요. CXL도 되고요. 소캠에도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 걸리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여기 소캠 관련된 최고의 종목은요?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기판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기판은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판 말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이제 특화된 IP를 좀 가지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이제 막 상승이 출발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기판주든 잘못 들어가면 또 물론 이제 큰 그림에서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물릴 수 있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조금 이제 주가를 좀 보신다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차트도 지금 딱 좋고 자리도 적당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이제 이전에는 이제 가온칩스 열심히 밀었는데 맞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픈 엣지를 열심히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픈 엣지가 오늘 흐름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가장 이제 핵심은 이제 기판이지만 뭐 기판은 나중에 이제 조정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기판 좀 부담스럽긴 한가 봐요. 일단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IP 쪽으로 넘어갔고요. 이번에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은요? 네, 저는 제주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온디바이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소캠 자체의 특징이 소형화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그쵸. 이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온디바이스 AI에 온디바이스에 많이 탑재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소캠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단기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바로 매수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한 11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선 부근은 한 16,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여기 또 한 번 오르면은 아시죠? 맞습니다. 한번 오르면 진짜 무섭게 오르는 종목. 예를 들면 퀄리타스 반도체랑 거의 비슷하게 한번 급등이 나오면 엄청나게 오르는 종목인데 네. 제주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저전력 반도체 쪽으로 한번 집중하셔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그리고 맞아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조정 가격까지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지금 소캠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전력이 들어가거든요. 저전력,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은 제주반도체 LPDDR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이슈를 좀 지어서, 관련을 지어서 제주반도체를 선택한 백인엽 매니저였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늘 또 올라온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간단하게 읽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은영님께서 오늘 저희가 소캠 키워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캠 숨도 안 쉬고 노트 적어가면서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매경 상한가 감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매니저님들도 오늘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송이 아니었나, 아주 좋은 방송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체코 수주는 원전이죠. 체코 수주는 이제 임박했습니다. 근데 또 주말에는요, 폴란드 수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거 되게 좀 혼재스럽다, 혼란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전은 일부 종목들은 좀 개별적으로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떨어진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호재, 하나의 악재, 위기야 기회야. 이거 좀 애매한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조선과 엮이면서 원전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우선 원전, 체코 수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수팀 하면은 박병주 매니저님이 누누이 이 원전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원전은 어떻습니까? 폴란드에서는 악재고 체코에서는 호재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폴란드에서 악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뉴스 것만 보면 그러는데 그거를 뉴스가 나왔던 그걸 뭐 1년 전에 추적을 해 나가면 약간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 시세가 본격적으로 갈 때 물량을 떨고 가려는 그런 것이 좀 풍깁니다. 뭔가 있군요. 그거를 알려면 최소한으로 30년 내지 그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공이 있어야 그 정도는 눈치를 챕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폴란드 뉴스가 일요일 날 나왔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간단히 해석해 드리자면 40조가 날라갔다. 근데 그게 그 발전소 2기거든요. 2기. 뭐 어떻게 40조입니까? 하나당 12조짜리인데. 계산을 잘못했겠죠. 그래서 그 계산도 잘못한 기사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폴란드 우리나라처럼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때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뭐 저기 안 됩니까? 우리나라만 안 되고? 다 같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안 되는 걸로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금액도 틀렸고 이기면 24주잖아요. 지금 저 체코 원정을 계산하면 근데 40조를 말했어요. 좀 금액을 좀 키워서 네. 40조가 날라갔다. 좀 그 자극적인 기사 내용을 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련주 가장 대장주가 누굽니까?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은 그 매물을 아침에 받고 바로 치받아서 가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를 볼 때 두산에너빌리티만 계속 보시면 되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우리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 일정은 그 전기 신문이라고 주로 전기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만 다루는 신문이 있어요. 일반 신문이 아니라. 따라서 그 신문은 좀 믿을만하죠. 왜? 전기와 관련된 신문 내용을 다루니까. 그래서 그게 지난주 그 2월 13일 날 나온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2월 16일부터 2월 17일에 체코의 산하부 장관이 이영만리를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나라 올라오면 손발이 붓고 얼굴이 다 붓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우리나라 타고 오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실무 협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도 거기 맞게끔 그 대응팀 직원을 100명을 뽑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요게 끝나고 나서 2월 25일 날 체코에 가서 한국과 체코의 기업들이 컨퍼런스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체코 원전 24기 하는 것을 참여 기업들을 모집하는 단계, 이 일정이 정기신문 들어가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주가는 그렇다면 3월 달에 본계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바라카 원전이었죠. 그게 2009년 12월 27일 크리스마스 지나가지고 선물을 줬거든요. 그때 본계약을 맺고 나서 우리나라 그때 기업들이 본계약을 맺고 나서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연 본계약을 맺고 나서 날아갈지 아니면 그 전에 날아갈지 저는 지금부터 가지 않을까. 네. 3월 달에 된다면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그동안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제가 지금 힌트에서 이 종목 수익이 40% 수익입니다. 네. 2만 원 사가지고.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였어요. 요 매물대를 일봉상에서 흔들었죠. 자, 여기서 한번 흔들고요. 여기서 슬로베니아 뭐 안 됐다고 흔들었죠. 자, 이번에 올라가면서 또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신 없는 물량을 털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치받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고점을 뚫었을 때 안 갑니까?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주도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시세를 품고 올라갔을 때 이제 그 밑에 있는 주변주들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이번 주도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그러면 덧붙여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 구조 서플라이 체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볼까요? 자, 보시면 거기서 가장 중심에 주기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를 누가 만듭니까? 두산에너빌리티고요. 거기다가 뭐 제어설비, 공기, 압축기, 네. 배전반 이런 주요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되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따라서 가는 흐름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 기사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폴란드 40조 날라갔다. 거기가 마지막 개인 물량을 털어내는 풍차 돌리기 했던 마지막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 원자력 관련주 이제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두고 꽃놀이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웨스팅하우스가 해도 한수원이 해도 누가 해도 두산에너빌리티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 국내 원전 기업들 중에서는 중심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저희가 특이점 통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 한번 듣고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백인현 매니저가 저랑 오래 방송을 하면서 원전은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항상 백인현 매니저의 스탠스가 아우 그 뉴스 있을 때 사지 말고 조용할 때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 전략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뉴스가 자주 나오면은 이건 좀 대세를 탔다라는 거거든요, 매니저님. 어떻게 좀 변화가 생겼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제가 아침 8시마다 무료 방송을 하는데 아침 8시 무료 방송할 때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PPT 3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웨덴 전력회사 쪽으로 수주 참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원전 사업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수주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난해 말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1월 16일 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 눈치를 안 보고 동반해서 뭐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그 MOU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가 2025년 2월 6일 날에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수주를 포기했고요. PPT 한번 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수주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2월 16일 날에 폴란드 정부까지 정치적인 이슈로 원전 발주를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웨스팅하우스랑 어느 정도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합의를 봤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원전 쪽은 유럽 쪽에 정상적으로 잘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진출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SMR, 즉 소형 원전 모듈에 집중하고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에 집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약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1월 16일 날에 지적재산권 분쟁 합의했을 때 그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원자력 관련 종목들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막 말아 올리는 거 보면서 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역시 박병준 매니저님 말씀처럼 굉장히 탄탄하구나. 그리고 3월달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제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PPT 페이지 4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체코는 이제 거의 다 3월달에 원전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폴란드가 약간 엎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루마니아, 네덜란드, 여러 국가, 영국도 남아있고요. 여러 국가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PPT 5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원자력 프로젝트가 총 186개입니다. 그중에 70개가 유럽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슬로베니아나 스웨덴 쪽에서 약간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 약간 차질을 빚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원전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쪽에서만 정상적으로 잘 수주가 된다라면 충분히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체코 원전 본계약 이후에 그 이후에 뭐 루마니아나 뭐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제 원전 프로젝트가 발주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더라. 스탠스가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탠스가 바뀌어가지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자는 스탠스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의료 AI랑 최근에 제가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을 무방 때마다 제가 주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조정받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또 백인현 매니저 기존 스탠스는 유지는 하되 원전이 많이 강한 건 맞다. 네,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 들어가자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캐스팅 보트를 이번에 이호근 매니저님한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백인현 매니저 의견에 가까우세요? 박병준 매니저 의견에 가까우세요? 딱이야 중간 하면 됩니다. 중간이면 재미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답일 거예요 아마.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 이 두 종목만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보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이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공개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유럽은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중동은 우리나라, 뭐 지금 이런 관계거든요. 아까 지금 백인현 매니저가 좋은 자료 보여드렸는데 지금 대부분 그 유럽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계약이 진짜라면
결국은 웨스팅하우스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제 내피셜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아마 이번에 좀 계약을 좀 상당히 좋은 조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체코 정도는 우리한테 줄 것 같아요. 체코 정도는. 근데 나머지 유럽 쪽은 최근에 왜 그렇게 보냐면 아까 백인점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뭐 슬로베니아라든가 스웨덴 이쪽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SMR에 집중하겠다. 갑자기 이제 SMR 쪽으로 지금 확 방향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를 이제 공개하면 좀 더 확실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유럽 쪽은 그러니까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도 미안하니까 이제 체코 정도는 주겠죠. 그래서 아마 3월달에 이 체코 때문에 한번 원전주들이 좀 분위기는 뜰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거의 수주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그 원전에 대해서는 3월달 잠깐 우리가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그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집중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SMR. 왜냐하면 한수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SMR이 중요하다. 이제 갑자기 이제 태도 변화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협상 이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 SMR에서 또 상당히 특화된 종목이고 그렇죠. 원전에서도 지금 SMR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미래 이제 그 산업이잖아요. 성장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상당히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 제가 이제 하나오션을 보면서 이제 많이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쵸? 보여드렸던 게 월봉 차트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궁금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월봉 차트인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까마득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요거 말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봉은 아까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잘 이 차트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제2의 하나오션을 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어떤 계약이 체결된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체코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지만 유럽 쪽은 좀 힘들다. 그렇다면 나머지 원전주에 대해서는 3월달 체코에 따른 우리가 이제 대응은 가능하지만 네. 결국 SMR 쪽 두산 에너빌리티 BHI에 네. 집중하는 전략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전을 볼 때는 오리지널 원전들이 있죠. 오리지널 원전이 있고 그다음 SMR을 봐야 하는데 오리지널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서 유럽의 수많은 수주권. 근데 이게 조금 뭐 지금은 호재성 뉴스로 들어 올리곤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우리나라한테 다른 건 좀 가져가고 체코 정도는 좀 주는 걸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이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원전 내에서 종목은 어디로 좀 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근 매니저님, 제가 대본을 네. 보니까 종목도 마침 딱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야 지금 요새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거의 21년 옛날에 그 두산 중공업 시절 고가 라인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네. 어떻게 이거 좀 뚫어낼 것 같습니까? 아까 이제 그 올봉을 보여드렸듯이 좀 두산 에너빌리티 움직임이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갈 것 같고. 이름값 한다. 네, 일단은 아까 앞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던 한수원이 수주하던 아까 이제 꽃놀이패가 되고요. 네. 그다음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미래의 또 성장 동력 SMR까지 네.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시기에서는 뭐 이렇게 주변에 그 작은 원전주 보지 마시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가 넘친다 이름값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자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저도 좋아하는데 앞에서 하실 것 같아서 저는 BHI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그나마 접근하신다면 그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BH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의 최근 중에서 최근 수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뭐 BHI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자, 네. 원전 항상 좋게 보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제 원전 관련주에서 그동안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디를 가도 다 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설사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수주를 하더라도 자기 자체적인 시공 능력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주 기기는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디를 가도 끼고 더군다나 SMR도 낍니다. SMR도 미국에다 많이 지금 그 투자를 많이 해놨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놔두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악어입 차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어입. 굉장히 자 보시면은요, 이거 우리가 악어입을 자 보십시오. 악어입 보시면 쫙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계속 벌어지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2005년을 봐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볼린저 밴드 상완선과 하한선인데 한번 벌어지면은 주가가 10배 갑니다. 엄청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실패를 했어요. 자, 드디어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또 거의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3년 걸려가지고 이제 뚫어내니까 10배 이상 갔는데 요런 그림이 나왔다. 근데 요런 그림, 볼린저 밴드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이렇게 표준 가격이 움직이는 표준 그 범위가 있는데 어떤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지면 거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좋은 일이 벌어지면 주가는 관성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금 이 차트를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정말 뭐 연수로 본다면 한 20년 만에 좋은 일이 생기겠네?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보면서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올해 가장 대형주에서 가장 날쌘돌이처럼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어입, 볼린저 밴드라고 총칭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흐름 안에 들어왔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원전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야, 우리가 사실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요, 관세 제외 기대감 그리고 가능성으로 자동차 섹터가 좀 올라갔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도 사실 시장에서 목요일에 하루 반짝일 가능성이 높다. 그 상승에 대한 해석을요, 하루 반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4월 2일에 이제 자동차 관세를 트럼프가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뭐 그때까지 좀 우리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어떤 전략을 좀 챙겨가야 하나? 돌파구는 뭐가 있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된 이야기로 하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현대차가 당시에 러시아 공장을 철수했었죠. 근데 다시 거기로 들어간다. 이게 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뭐 다양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이호건 매니저님. 자, 일단 4월 2일 자동차 관세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섹터는 여전히 조금 이 수급을 빨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그 관세,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매겼을 때 이제 가장 타격을 볼 수 있는 그 산업이 자동차인 것 같아요. 네. 지금 2016년에 우리하고 이제 미국하고 FTA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자동차 이제 판매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 가장 다른 그 글로벌 자동차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이 그 현대차가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약진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FTA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자동차의 일정 부분 조금 타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인데 반도체는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이 아마도 이제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마이크론 하나 가지고는 이제 모두 이걸 다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관세가 조금 약간은 좀 융통성 있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자동차는
지금 뭐 이 약간의 이제 융통성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열심히 지어서 여기서 이제 하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이제 공장이 완전히 그 현대차가 완공이 되면 작년에 전체 미국의 판매 한 70%는 어느 정도 좀 커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현대차가 좀 방어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미국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최근에 도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뭐 네. 물론 이제 4월달 가봐야 알겠지만 현대차의 약간의 좀 영향은 예.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좀 벌벌 떨고 있을 수 있는 섹터 네. 두 개가 반도체와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네. 좀 들어본다면 반도체를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챙겨주게 된다면 오히려 자동차에는 그 좀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네. 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네. 이호근 매니저님, 요거 우리나라 자동차 섹터에서 뭐 돌파구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러시아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어떻게 좀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기회는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 쪽은 보다는 지금 미국이 워낙 지금 큰 시장이고 그쵸. 현대차가 지금 가장 매출 비중이 컸던 네. 시장이 또 미국이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노콜 기업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약간 이제 거기서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제 돌파구 찾은 쪽이 이제 미국이었는데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현지 공장에서 한 70% 정도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그 일정 부분에 약간의 그 피해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네. 그 피해 보는 만큼 더 많이 성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뭐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이 4월달 이 관세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예, 물론 이제 뭐 현대차 그룹에서 어떻게 이제 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는 내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특별하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한 주 내내 막 관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관세가 우리 증시 종목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진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나온 이 관세와 자동차 간의 이슈는? 기본적으로 뭐 저는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관세 이슈가 부각되고 빠지지 않은 섹터는 뭐 반도체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조금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온디바이스 AI나 CXL 이런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텼지. 뭐 최근에 관세 이슈가 부각되었던 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으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고 회복을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 많이 수출하는 건 반도체입니다. 근데 네.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건 자동차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류비를 아끼려고 미국과 바로 맞닿아 있는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멕시코에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달 유예는 되었지만 관세라는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 관련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를 찾는 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방에서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관세와 무관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쪽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려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온디바이스 AI나 뭐 의료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너무 관세랑 밀접한 관련종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차츰 줄이면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 외에도 뭐 엔터라든지 그런 쪽도 관세랑 무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높기 때문에 관세랑 무관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병주 매니저님도 좀 앞에 있던 이호근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처럼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자동차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이십니까? 아니면 좀 기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단답으로는 저는 기회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싶어서 그거 말고요. 전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저도 안 된다 할 때가 원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원래 주식은 가야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품주 쪽으로 보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부품주 쪽으로 아니면 자, 자동차 그러면은 크게. 저는요.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아주 이제 그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국가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차량 값이 비싸지게 되고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미국 그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는다.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철강값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니까 미국의 그 국내에 있는 유통 철강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인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포스코에서 수출한 철강값보다 미국 내에 유통하는 그 철강값이 올라 버렸어요. 그 시장은 상당히 영리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나 현실적인 계산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잊겠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뭐를 바랄까요? 저는 이걸 바란다고 봅니다. 이제 너희들이 공장을 미국에다 와서 지어라.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미국에다 지으니까 미국에 있는 고용을 창출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고용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동안의 관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대차 밸류 자체, 즉 기업 가치를 본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쌉니다. 예. 퍼가 지금 3배던가요? PBR이 뭐 0.3배던가요? 서현 이화나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게 지금 이 주식 우리나라가 뭐 IMF 왔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주가가 너무나 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미 1년 전부터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배당을 노리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천천히 사 모으면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발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그래서 자동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종목까지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눠봐야겠죠. 매니저들과는 어디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10시부터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고 오시면 그동안 이제 노번 이런 유리기판 많이 올랐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이쪽에서 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많이 오른 거 말고 새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뭐 월화수목금 아침 8시에 항상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월화수목금 오후 3시 40분에 또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아침에 진행하는 건 제가 미국 증시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드리고 오후에 진행하는 건 국내 증시 주요 섹터들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항상 그때는 백인년 매니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 무방에서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무방 10시 하고요. 네. 그보다 중요한 게 최근에 제가 하나오션을 37,000원, 38,000원 사이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네. 장중에 실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산 엔드필리티를 23,350원대에서 역시 MBN 골드 박병주 주식 밴드에서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치시면 바로 치신 다음에 타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장중에 실시간 좋은 종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무료 방송 그리고 밴드 안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특이점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